어제 신규 환자가 6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 확진자가 600명을 넘은 건 석 달여 만입니다. 혈전 생성 논란으로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민주당은 차기 당권 주자로 중진 의원 3파전이 예상되고 국민의힘에서는 후보군으로 10여 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야권이 아닌 국민의힘 승리라며 안철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3,000톤급 잠수함 건조 작업을 완료하고 진수식을 앞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9년을 맞아 방위력 강화에 대업을 실현했다고 자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여온 배터리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년간의 분쟁으로 두 기업은 경제적 손실을 입고 바이든 행정부만 웃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오늘도 심상치 않은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614명으로 닷새 연속 600명 이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은 건 지난 1월 초 이후 석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개인 방역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봄철 이동량이 늘면서 숙박업소와 식당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황명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의 무허가 클럽 내부입니다. 홀에서 손님 수백 명이 다닥다닥부터 춤을 춥니다. 거리 두기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 결국 업주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손님들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고 내일부턴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선 이 같은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주말에 사람이 몰리는 백화점과 마트 등에선 시식과 견본품 사용, 휴게실 이용이 금지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음식점, 카페 등의 밤 10시 운영 제한은 유지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됩니다. 정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각 부처가 소관시설과 업종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봄철 활동이 늘면서 숙박업소와 모임을 중심으로 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유흥주점과 체육시설 등 기존 집단에서도 확산돼 휴일에도 신규 확진자는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 이동량도 3차 유행 초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2주 뒤 하루 신규 확진자는 880명, 5월 초엔 1000명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혈전 생성 논란으로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교사와 취약시설 종사자 등 2분기 접종 일정이 다시 진행됩니다. 다만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먼저 최원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왜 30대 미만은 제외가 된 건지 곧바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전 생성 위험보다 중환자 감소 등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재개됩니다.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요양시설의 60세 미만 등 668만여 명이 대상입니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사망자 수와 유행 규모를 줄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위험과 이득을 연령대별로 분석했더니 80세 이상에선 이득이 690배인 반면 30대 미만에선 혈전증 위험에 비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 중 30세 미만은 64만 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외의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을 수정 보완해야 할 계획이고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이미 완료했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2차 접종이 추진됩니다. 1차 접종자 약 91만 명 가운데
30세 미만은 13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접종 후 혈전증은 3건으로 유럽의 부작용 사례에 맞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희귀 혈전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부가 일단 이제 30대 미만 젊은 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외를 했어요. 근데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그럼 30대 미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20대는 이 백신을 맞으면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권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 연구 자료는 영국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네. 영국에서는 30대 미만에는 백신을 맞았을 경우에 코로나에 걸렸을 때보다 위험도가 높다는 보고를 보고 자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국은 고령층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네. 젊은 층이 포함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는 25만 명 중에 1명 정도가 나왔고요. 전체 유럽에서는 3,400만 명 중에 222명이 4월 4일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 보고를 보면 10만 명당 1명 정도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에 발생을 하는 거고 여성들이 조금 많은 것은 여성이 많이 맞은 것도 있는데요. 네. 뇌정맥동 혈전 같은 경우는 여성이 3대 1로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 미만의 접종을 보류를 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60세 이상에서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런 혈전이 발생한 연령이 60세 미만에서 주로 여성에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20대들은 맞아도 위험하지는 않는데 맞으나 안 맞으나 실익이 별로 없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30대 정도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거의 사망을 하지 않습니다. 경증이거나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 이런 혈전이 걸리면 가끔가다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고 나중에 다른 백신을 권고를 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것이요. 이게 정부가 30대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외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연령층에서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세 미만에서는 상당히 지금 10만 분의 1 정도로 유럽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에서 경구 피임약이나 임신을 한 경우에 조금 더 발생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본인이 1차 접종 후에 뭐 이상이 없다면 접종을 하셔도 되겠지만 어떤 고혈압이나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하에서 3분기 이후에 다른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정 교수님께서 영국, 그러니까 유럽 상황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영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연령 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국은 30세 미만에서만 접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 나라, 네덜란드와 덴마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접종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대부분의 나라는 60세 이상이고요. 캐나다하고 프랑스는 55세, 호주도 50세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러한 해외 사례 자체가 60세 미만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2분기가 되면 3억 6천만 명 정도가 지금 백신이 구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어도 2분기에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지가 있는데 국내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대한으로 좁혀서 아마 접종을 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대 미만 젊은 층들 백신 접종은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30대 미만은 우리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한다면 본인 자체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전파를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스크와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을 해주시고요. 3분기에 유럽과 미국이 백신이 끝나면 우리나라도 정말 백신을 많이 구매를 해서 정부에서 하루에 100만 명씩만 접종을 하면 한 달이면 접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에 꼭 우리가 계획했던 접종을 하기 위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권고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부에서는 분명히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백신을 후반기에 접종할 수 있게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7 재보선 이후 여야는 이제 본격 당권 경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여당은 선거 참패를 수습할 리더십이, 야당은 대선까지 승기를 이어갈 간판이 절실하겠죠. 민주당은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중진 3명의 3파전 양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인데 먼저 박지호 기자가 여당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민주당은 오는 16일에 원내대표를, 다음 달 2일 당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 후임 대표에는 일찌감치 전당대회를 준비해온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새 중진 의원의 3파전이 예상됩니다. 세 사람 모두 주요 당직을 거친 당내 주류 인사들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부동산 내노란불에 대한 지적 등 당내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을 좀 질서 있게 수습해서 안정시키고 혁신하는 거, 뭐 이런 거고요. 저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주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안정적으로 당을 수습할 것이라는 기대와 쇄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반발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친문 강경파와 혁신과 반성을 요구하는 초선들과의 갈등도 주요 변수입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당내 여론 향방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친문 핵심인 윤호중 의원과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안규백 의원, 충청 출신의 박완주 의원의 3파전 구도입니다. TV조선 박조입니다. 선거 대승으로 자존심을 회복한 국민의힘은 포스트 김종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내년 대선까지 판가름 날 거란 분위기입니다. 벌써 10여 명의 후보군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야권 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안철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 상황은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은 야권 통합을 주장합니다.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 정리되고 중요한 일이 가닥 잡히고 나면 그 뒤에 내 개인 문제는 고민하도록 할게요. 야권 통합을 이뤄야만 윤석열 총장도 긍정적으로 합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하지만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실체가 없는데 무슨 야권이냐며 외부 세력에 의존하거나 당을 뒤흔들 생각만 하거나 오로지 당권에만 욕심내는 사람이 당내에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선거 당일 야권의 승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느냐며 야권이 아닌 국민의힘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사이 통합론이 줄다리기가 변수가 된 가운데 조경태, 홍문표, 윤영석 등 중진 의원들이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외에선 김무성, 나경원 전 의원까지 거론되는 한편 초선 그룹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1970년생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은 사실상 출마 입장을 정했고 임차인 5분 발언으로 유명한 윤희숙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재보선 이후 여야 움직임이 이렇게 긴박한 와중에 민주당에선 초선 의원 5명의 반성문과 이들을 오적이라고 공격하는 강성 지지층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여당 초선 의원들의 뒤늦은 반성문에 맞춰봤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이소영 등 2030 의원 5명이 낸 2차 입장문입니다.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음에도 반성문을 발표한 이유는 당내 다양한 성찰과 비전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친문과 비문을 나눠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 담겼죠. 이들 스스로도 비난과 논란을 예상했던 이틀 전 반성문은 어찌 보면 민주당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초선 81명 전원명의 입장문에선 한 발 더 나아갔죠. 당원 당규에 의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 입장문이 나간 뒤 친문 누리꾼의 활동 무대인 인터넷 사이트에선 2030 의원들을 초선 오적이라 부르며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힘겨운 싸움 중인 초선 의원들을 향해 당내 일부 소신파 의원들은 비난과 질책을 각오했을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힘을 실었지만 야당에선
당 지도부가 아닌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사과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두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건 뒤 당 지도부가 후보 공천을 결정했을 때 실제 대부분의 초선 의원은 침묵하거나 당 지도부 입장을 대변했죠.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답변하실 일 아닙니다. 이거 민주당 감사합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대통령에 대해서 선택적 침묵 뭐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이렇게 대통령을 욕보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적입니까? 조국 전 장관에 제기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관행이라고 해 논란이 일거나 작은 허물조차 너무도 침소봉대하게 이제 거대하게 부풀려서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도 다른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한편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장관님 굉장히 빛이 나시더라고요. 또 국민들이 통쾌하게 느낄 만큼 통제도 잘 하시고 해서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님, 검찰 개혁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의원님의 주장이지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는 참 어이가 없으니까 질문하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뒤늦게 돌아선 민심을 확인하고선 당의 혁신 주체가 되겠다고 했지만 변하겠습니다. 저희 초선 의원들부터 달라지겠습니다. 목소리를 내고 이제 너희들도 기득권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국회 앞으로 달려온 권리당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응망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가서 초선당 차리십시오. 여당 초선 의원들의 첫 단체 행동이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 차원의 공시가격 재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조를 주장하며 공동전선을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주요 지자체 사이 충돌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목적은 부동산 논의였습니다. 특히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3개 행정지표와 연동되는 공시가격이 핵심 화두였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는지를 자체 조사를 통해서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9% 상승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공시가격 조정 권한은 없지만 재조사를 통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원희룡 제주지사도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함께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사실상 공동전선 구축을 시작한 겁니다. 또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명확한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부터 주택, 경제, 복지 등 순차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 오 시장이 방역과 부동산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정부와 대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북한이 3,000톤급 신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끝내고 진수식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한미 정보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공개한 북한 신포조선소 위성 사진입니다. 바지선에 있던 미사일 발사통을 옮기는 듯한 움직임이 관측됐는데 신형 잠수함이나 탄도미사일 공개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곳 신포조선소는 북한이 2019년 7월에 공개했던 배수량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온 곳으로 최근 한미정보당국은 북한이 건조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교신 내용 등을 한미당국이 종합해 건조가 완료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언제 잠수함 진수가 공개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경우에는 동아시아 권역 내에 있는 주요 표적에 대한 확실한 공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은 3,000톤급 신형 잠수함 외에도 최대 5,000톤급으로 추정되는 중대형 잠수함 한 척도 추가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이나 바지선을 이용해 SLBM을 발사해왔기 때문에 실제 전력화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보당국 판단대로 3,000톤급 잠수함이 건조되고 또 실천 배치까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9년을 맞아 북한은 방위력 강화의 대업을 실현했다고 자축했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바지선에서 SLBM 시험 발사를 해오다 2016년 8월 2,000톤급 심포급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북극성 1형을 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관이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아 실제 작전 투입은 어렵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진수를 앞둔 걸로 파악된 3,000톤급 잠수함엔 발사관이 3개 이상 탑재됩니다. 괌과 주일미군 기지에 기습 핵공격할 수 있는 실전용 잠수함의 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구소련의 최초 SLBM 잠수함도 3발 탑재였기 때문에 북한도 3,000톤급 잠수함으로부터 SLBM을 실제 운용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ICBM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 UN 대북 제재위는 북한이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보고했고 미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은 김정은이 머지않아 성능이 향상된 ICBM 시험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오늘 김정은 집권 9년을 맞아 방위력 강화의 대업을 단 몇 해 동안 실현했다고 자축했습니다. 2018년 미북 정상대화 국면 이후 주로 대남용 단거리 도발을 이어오던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긴장 조성을 시도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어제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주상복합 화재는 불이 난 지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반쯤 잡혔습니다. 1층 식당에서 시작된 불이 주차장으로 번지면서 연기가 많이 났고 이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새빨간 불길이 건물 높이 치솟습니다. 주민들은 줄지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저기 불났어 언니 저기.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어제 오후 4시 반쯤 일어난 남양주의 한 주상복합 건물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불은 10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반쯤 진화됐습니다. 불길이 치솟았던 사고 현장입니다. 바닥에는 각종 잔해가 가득하고 벽면은 시꺼먼 그을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2대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소방당국은 1층 중식당 주방에서 불이 나 1, 2층 상가와 필로티 주차장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한 차량에 불이 옮겨 붙은 이후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22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민 81명은 인근 학교와 마을회관 등 대피시설 4곳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와 경보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내 방송도 없고 대피 방송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스프링클러도 미작동. 소방당국은 일부 동에서 경고음이 울리지 않고 아파트에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릴 당시 불이 난 건물에 대형마트가 있어 인명피해 걱정이 가장 컸는데요. 참사를 막은 건 마트에 왔던 시민이었습니다. 불길을 먼저 발견한 한 시민이 불이 났다고 크게 외치면서 차량들을 대피시키고 이를 본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위험을 알렸습니다. 다급했던 대피 상황을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가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한 대가 1층으로 올라갑니다. 맞은편 주차장 진입로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불났다. 빨리 가. 곧장 차에서 뛰어내린 운전자는 불이 났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급한 몸짓으로 돌아가라는 수시론을 합니다. 불났어 불이야!
불이 난 걸 알게 된 다른 차량들은 함께 경적을 울리면서 대피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좀 상황을 알게 되면서 다 같이 막 크락션을 막 빵빵빵빵 울리면서 서로 다 같이 이제 대피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차량들이 다급하게 대피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도 가족들과 함께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마트와 상가에 있던 주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여러 출입구로 시속하게 대피했습니다. 휴일을 맞아 대형마트를 찾았던 일부 시민들은 차량을 주차장에 놔둔 채 몸만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차를 몰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와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빨리 대피하라고, 빨리 나가라고. 나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어제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은 주민 22명은 다행히 오늘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기념식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독립유공자 집안 출신의 한 회원에게 거친 항의를 받은 겁니다. 김 회장은 그간 정치적 발언으로 광복회 내에서 논란이 빚기도 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제102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한 남성이 김원웅 광복회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광복회원 김임용 씨입니다. 김 씨는 김 회장이 광복회를 정치 집단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광복회 회원의 명예를 자기 정치적인 사욕에 이 구렁텅이에 밀어넣었어요. 회원들이 아주 얼굴에 칠을 했어요. 김 씨는 광복 회원들에게 전해지는 의협심을 표현한 것이며 집안 어른들께 당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임시정부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당헌 김봉준 선생의 손자입니다. 또 김 선생의 부인 노영재 지사, 아들과 두 딸, 두 사위 등 일가족 7명이 모두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 집안입니다. 김원웅 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파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광복회의 서울 지회장 등 일부 회원들이 김 회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네, 요즘 택배 물건 많이 받으실 텐데 택배 상자 버릴 때 붙어있는 운송장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여기에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있는 경우가 많은데 새 모녀를 살해한 피의자 김태현이 이 택배 상자의 운송장을 보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가 범죄 악용 사례를 보도합니다. 노원구 새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이 범행을 계획하며 정보 수집에 활용한 건 바로 택배 상자였습니다. 김태현은 피해자가 보낸 사진 속 택배 상자에서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집 앞에 몇 번이나 찾아갔나요? 죄송합니다. 김태현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연락을 끈 차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휴대전화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70대 남성도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A씨는 2019년 택배 운송장에서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음란한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냈다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택배 상자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박스나 봉지에 붙어있는 거 다 떼가지고요. 좀 찢어버리기도 하고 이게 표시가 안 나게 버리는 편인 것 같아요. 운송장을 전부 뜯어버려도 마음이 완전히 놓이진 않습니다. 제 번호가 그대로 이렇게 그 택배에 찍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고 이게 촬영을 해갈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택배 배송이 늘면서 택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런 불안감을 감지한 저희 취재진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지를 직접 돌아다니며 택배 상자에 붙어있는 이 운송장 실태를 확인해봤습니다.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택배 상자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를 암호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활용을 위해 분류해둔 상자가 가득합니다.
상당수가 택배 상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재활용 상자들을 뒤져보니 이렇게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나와 있는 택배 상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 60개를 무작위로 살펴봤더니 이름이 적힌 건 46개였고 14개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한다면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택배 정보들이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단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여서 전문가들은 택배 회사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택배사에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죠. 레이블링 기술 같은 거를 조언해서 IC 칩도 있고요. QR코드로 될 수 있고 기술들은 다 개발돼 있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배달앱과 택배 등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미국에서 배터리 분쟁을 벌여온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2년 만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두 회사의 배터리 싸움은 LG 직원들이 후발주자인 SK로 대거 이동하면서 촉발이 됐습니다. LG가 대규모 인력과 함께 핵심 기술도 빼갔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시작됐고 지난 2월 ITC는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측은 합의금을 두고 장외 설정과 함께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는데 그 분쟁의 종지부를 오늘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자가 바이든 행정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김지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국내외 모든 쟁송을 취하하고 SK가 LG 측에 2조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지난 2월 미국 ITC의 LG 승소 결정에도 배상금 규모를 두고 LG가 3조 원, SK가 1조 원을 주장하며 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합의를 두고 바이든 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원칙도 지키고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에 2,600개 일자리도 지켰다는 겁니다. 이런 명분과 실리를 위한 미국 정부의 압박이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경기 회복에 많은 힘을 쏟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중재에 나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회사가 다투는 사이에 중국 배터리가 부상하고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이 발표되는 등 국내 배터리 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LG와 SK가 한국 배터리의 위상을 되찾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들이 객실을 마냥 비워놓을 수만은 없다 보니 호텔의 자존심을 버리고 있습니다. 장기 투숙 상품을 내놓거나 아예 호텔 간판을 떼고 아파트로 용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업 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횡하니 나붙었고 호텔 정문 앞엔 케이블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영업 종료한 거예요? 강남 첫 특급 호텔로 40년간 지켜온 자리는 헐리고 고급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남의 또 다른 5성급 호텔도 오피스텔로 바뀌게 됩니다. 땅이 없으니까 도심권에서 부동산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찾다 보니까 이런 호텔들 매물이 또 많이 나와 있고 장사가 안 되자 아예 호텔업을 벌이고 아파트 같은 주거지로 용도를 바꾸는 겁니다. 1년 넘게 휴업했던 이 호텔은 이번 달 문을 열면서 장기 투숙객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5성급 호텔도 이례적으로 한 달 살기 투숙 상품을 내놨습니다.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힘들어지면서 이사 공백이나 기업이나 기관들의 어떤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업무 공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 달 살기 상품을 장기 투숙 손님용 전용 공간을 만든 호텔도 있습니다.
객실에 오래 머물면 생길 수 있는 답답함을 풀어줄 오락시설과 각종 조리기구를 둔 공용 주방. 이곳에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세탁세제와 세탁기, 건조기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손님을 잃은 호텔 업계가 각자 도생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민주화 시위대의 박격포 같은 파괴력이 큰 살상 무기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 도시에서 최소 82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무고한 희생에도 군부는 오히려 더 많이 죽일 수도 있었다며 전 국민을 협박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매캐한 연기 속에서 빠르게 몸을 피합니다. 총탄을 가까스로 피했는데 군경은 끝까지 쫓아와 조준 사격을 합니다. 군경은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인근의 바고에서 지난 8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격포와 유탄 발사기 등 포탄을 발포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최소 82명이 숨졌다고 현지 인권단체와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양곤에서 한꺼번에 100명 이상이 숨진 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겁니다. 이들이 지키려는 건 단 하나, 민주주의입니다. 군부 독재 치하는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We want to go back to the dark age. We don't have weapons. We don't have guns. Just only we have voice. 그래서 목청껏 외치고 세 손가락을 들어 저항합니다. 하지만 군부는 시위대가 반격해 군경이 희생되고 있다며 시위대가 학살을 하고 있다고 해괴한 주장을 폈습니다. 다가 뚜이네 루다니라로 왜 요제마 다오마 지노사이로 못 코인 배하오 지노사이로 되노로 코마레로 왜 요제마래. 그러면서 마음만 먹었다면 1시간에 500명도 죽일 수 있었다며 사실상 공포 정치를 선언했습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지금까지 군경의 폭력에 숨진 시민이 7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뉴스야 시간입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다시 소환된 2년 전 보고서로 하겠습니다. 소 기자, 어떤 보고서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2019년 2월에 작성한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입니다. 네. 이 출구 조사 결과 20대 남성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오면서 이 문건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이미 2년 전에 20대 남성 지지층의 이탈 현상을 파악해 분석을 했고 대응책까지 마련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20대 남성의 국정 지지율은 87%에 달했는데 2년도 안 돼서 반토막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성별 할당제, 가산제 등 지속적으로 강화된 여성 편익 친화적 정부 정책, 또 소통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다만 20대 여성들을 집단 이기주의 집단으로 규정하는 등 이 성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같이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20대 남성의 이탈 자체는 정확하게 짚어냈네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안에서도 당시 의원이었던 이 최재성 정무수석이 20대 남성 이탈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최 수석은 해당 보고서가 나온 바로 다음 날에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청년 세대 내부의 주요 갈등으로 부상한 젠더 갈등을 진단하겠다면서 이 전문가 토론회까지 준비했었습니다. 젠더 문제라든가 징병으로 인한 어떤 청년들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메꾸고 보완할 것인가 이렇게.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20대 여성들의 지지 기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었죠. 야당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까? 네, 이 하태경 의원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대 남성 이슈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해왔습니다. 40, 50대 남존 여빈 거를 왜 우리한테까지 적용을 하냐. 자기가 역차별 받고 있는데 딱 당장 군대 2년도 그렇잖아요. 아무런 보상이 없잖아요. 실제로 20대 남성들의 활동이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엔 20대 남성 의견을 공론화해준 국회의원은 처음 봤다. 또 20대가 보수 정당을 찍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이다. 이런 글들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다만 정치권이 이 성평등 정책에 대한 발전적인 고민보다는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남자애들 너희들 틀렸어가 아니라
남성 여성이 소통하고 더 친해지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그거를 더 부추겨 왔고.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이 다시 소환된 2년 전 보고서의 느낌표는 태영호의 반성문으로 하겠습니다. 이 유세 현장에서 이 혼신의 랩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태영호 의원은 이번 선거 직후 20대의 마음을 이끌었다는 안도보다는 왜 여전히 20대 여성들의 표심을 얻지 못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지자체장의 성폭력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던 이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보여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유시민 야당 이해하게 됐다로 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유시민 이사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야당에 뭐를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까? 네, 이 유 이사장이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도서비평 팟캐스트죠. 이 알릴레오 북스에서 한 말입니다. 네. 미 하버드대 교수가 함께 쓴 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다루면서 언급했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한국 정부를 독재, 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저는 약간의 도움이 됐어요. 국민의힘을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됐어요. 국민의힘을 이해하게 됐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이 책 상당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책 내용 요약을 좀 해주세요. 네, 이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거론하면서 이 전통적인 민주주의 체제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면서 이른바 연성 독재 또 유사 독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야당과 현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논객들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인용했던 책입니다. 지난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 파시스트적이라고 한 최대집 의협회장을 향해서 진짜 그랬다면 이미 고문당한 뒤에 땅속에 묻혔을 것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이 책을 언급하면서 최근의 독재 현상도 좀 공부 좀 하고 떠들라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설마 유시민 이사장이 야당의 지적에 동의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독재 정부에서는 정치적 경쟁자를 없애려고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종북몰이에 열을 올렸던 과거 야권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이 정치평론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네. 왜 이 책을 언급했을까요? 글쎄요, 물론 이 방송 전체적으로는 현실 정치와 관련된 얘기의 비중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선정한 건 조금 의외입니다. 이 책엔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주장을 대중이 믿게 하도록 하고 또 믿고 싶은 뉴스만 믿게 하는 이른바 이 확증 편향을 부추긴다는 현상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데 어용 지식인을 자청했던 유 이사장도 그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 이사장이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을 비호했잖아요. 비호하는 내용이 궤변에 가깝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또 사실 사과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유 이사장은 이 잘못된 거짓 의혹을 주장했다가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문을 보면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다. 또 이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으로 확증 편향에 빠졌다라고 잘못을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책을 인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오늘 다시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이 책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오독증 또 난독증 환자라고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유시민 야당 이해하게 됐다의 느낌표는 어떻게 어용지식인은 무너지는가로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에서 따왔는데요. 이 궤변 논란, 또 허위 주장 등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지 유 이사장의 이 도서 비평이 썩 귀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서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이면 서해안과 경남 서부로 확대하겠고요. 오후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2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은 시간당 10에서 20mm 내외로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 동안은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춘천 9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와 대구는 1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이맘때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로남불. 뉴욕타임스가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뒤 한국 정치 상황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어 발음 그대로 소개한 단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말이 한국 국민이 비판한 여당의 태도라고 보도했습니다. 내로남불을 굳이 두 자로 줄인다면 위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쩌면 무능보다도 위선에 더 분노한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총선과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불과 1년 사이에 압승과 참패를 번갈아 경험하며 천당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적어도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고 믿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